김재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이곳 광화문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둥 소리 들리시나요? 이 비 오늘 하루 종일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 검찰총장에 김호수 전 차관이 결국은 임명됐습니다. 많은 조간신문들의 평가는 결국 친문 인사가 검찰총장의 마지막 자리를 꿰찼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해수부 장관 후보자 아내가 도자기를 외국에서 세금 신고도 없이 들여와서 불법 판매를 했다라는 의혹 상세하게 보도해드렸는데 오늘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이 일단 관사 재테크했다는 의혹, 아내가 절도를 했던 전력, 아들이 실업수당을 부정수급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가 김호수 새 검찰총장 지명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 친정권 검찰총장을 택했다. 결국 임기 말 마지막 검찰총장 친정권 인사에게 맡겼다는 거죠. 문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22개월. 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법조계 내의 평가, 기수 역전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 임기 말에 대선 전국의 적임자로 청와대에서 평가했다라는 분석 한국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노영우 국토장관 후보자가 서울에 살면서 소위 세종 관사 재테크를 했다. 공무원 특별 부장을 받았는데 한 번도 거기에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2억 차익만 결국 챙긴 셈이 됐는데 이 부동산 국면 와중에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집으로 재테크를 했다라는 의혹을 야당은 제기하고 있는 건데 크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도 지방세도 전액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 누린 건데 문제는 그 집에 진짜로 살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한국의 40대들의 평균 월 소득이 468만 원으로 집계됐고 자산은 4억이다. 그런데 한국 40대들의 절반 가까이가 집이 없다. 무주택이다. 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40대가 사는 법, 동아일보 기사 흥미로운데 우리 40대들의 생각은 제일 큰 게 은퇴준비, 그 다음이 집 자녀교육인데 현실은 자녀교육, 집, 은퇴준비.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은퇴준비를 못하고 있는 40대들, 우리 중년층, 기성세대가 많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분석 기사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출연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박수현 전 의원과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는 해수부 장관 후보자 아내가 영국에서 고가의 도자기를 세금 없이 들여와서 불법 판매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뜨겁게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오늘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의 의혹이 상당히 많이 보도됐습니다. 톱뉴스 주제는 이겁니다. 관테크 출장 밀수 논란 5개 부처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먼저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지난 재보궐선거 때도 뜨겁게 논란이 됐었던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동산 문제를 총괄할 새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들을 상세히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아들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아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라는 의혹이 상당히 거세게 제기됐습니다. 창업자이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했다는 건데 함께 보시죠.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차남
2019년 8월 지인 등과 건강식품 사업회사를 공동 창업했다. 지난해 11월에 퇴사를 했다. 해당 업체는 한 달 뒤에 폐업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서 지난달까지 721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했다라는 겁니다. 노동부에 창업자가 아니라 난 거기서 일했습니다. 근로자로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챙겼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창업자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할 때는 창업자로 신고를 하고 폐업을 할 무렵 근로자로 한 달 먼저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700만 원 넘게 챙겼다라는 의혹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보조금도 소위 먹튀했다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차남 창업회사가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예비 창업 패키지 6천만 원에 글로벌 엑셀레이팅 사업 1,000만 원을 수령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을 받고도 별다른 활동 없이 12월에 그냥 폐업을 함에 따라서 7천만 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을 그냥 먹고 쉰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 측 해명을 했는데 차남은 창업 이후 알고리즘 개발자로 근무한 근로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창업자로 신고했는지에 대해선 국토부가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구직 활동도 하고 있고 절차 따라 실업급여 받은 것이다. 정부 지원금도 본인이 사업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관하다라고 국토부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결국 장관 후보자의 차남이 창업주였냐 아니냐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정부 보조금 먹튀 논란도 이 차남의 신분이 문제될 것 같은데 창업주로 신고된 것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공동 창업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창업 관련된 이제 기금을 지원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7천만 원가량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또 그러고 나서 회사가 폐업하고 나서 다시 이번엔 근로자로 실업 수당을 받았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창업주라면 당연히 못 받는 거고 근로자라면 문제가 없는 건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서 과연 이 장관 후보자의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공동 창업주였냐 아니면 근로자였냐 여부를 가리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에서 결국은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만 정확한 이 사건의 이제 진상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이 정말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건지 아니면 오히려 창업자라는 게 허위 등록된 건지 이제 밝혀야 될 텐데 결국 그 문제 자체는 이제 고용노동부의 결과에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는 계속 이 현 정부 들어서 물론 이전도 마찬가지인 측면이 있었지만 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혹이 제기되는 게 굉장히 늘 뻔한 패턴대로 가고 있는 거죠. 야당은 계속 의혹 제기를 하는데 과연 여기서 문제는 청와대가 제대로 검증했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야당이 아무리 의혹을 제기해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의혹만 가지고 뭐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다 이러면서 결국 임명을 강행하죠. 결국 야당 패싱으로 또다시 장관 임명이 되면서 정부가 경색되죠. 이런 이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저는 어쨌든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물론 그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면 그것도 문제지만 당연히 정부 차원의 재검증이 필요하다. 그 검증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 결과를 두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든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이제 당연히 야당은 이제 다시 이제 그건 사과할 문제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장관 임명이 돼야 되는데 의혹은 의혹대로 남고 장관도 임명되고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리고 이런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따끔한 의견 들어봤는데요.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조사해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노 후보자 차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결국 이 의혹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한 부분이 흥미롭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후보자 부인이 절도전력이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지난해 5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적발됐는데 20만 원 벌금형, 노 후보자의 재산이 12억 9천만 원, 사용가는 예금이 7억 원인데 왜 훔쳤을까? 노 후보자 측은 갱년기 우울 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훔쳤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차남의 문제는 결국 고용부가 나서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부인이 절도를 했어요, 마트에서?
네. 이 노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해 5월에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돼 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노 후보자 측 갱년기 우울 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물론 그 아내의 우발적인 범행까지 이 장관 후보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장관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전반에 걸쳐서 아무런 큰 탈이 없고 공직 후보자로 선출되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노 후보자의 아내가 절도에도 불구하고 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비교적 형량은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그 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거나 훔친 물건의 가액이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노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소상하게 우리 가족의 문제이지만, 즉 내가 저지른 범죄는 아니지만 충분하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 그 사람의 배우자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부인의 문제가 해수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경우 어제 보도해드렸듯이 영국에서 고가의 도자기를 다량으로 세금 없이 들어와서 불법 판매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고, 국토장관 후보자 아내가 이 절도 혐의와 관련돼서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 굉장히 지금 처분받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관사 재테크가 가장 뜨거운 논란입니다. 세 가지 의혹 한꺼번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들 의혹, 부인 의혹, 본인 의혹입니다. 본인 얘기입니다. 노영욱 국토장관 후보자, 사실 지난 재보선 국면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게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였거든요. LH 투기와 맞물려서. 자, 그런데 국토장관 후보자,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가 또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노영욱 장관 후보자 본인 의혹입니다. 2011년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 분양 2억 7천만 원에 아주 싸게 분양을 받습니다. 특별공급이니까요. 굉장히 싸게 공급을 받았고, 문제는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이걸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분양받았다는 거. 계속 전세만 돌리다가, 이걸 전세 굴리다라고 하잖아요. 계속 전세 굴리다가 17년에 크게 올라서 5억 원에 팝니다. 앉은 자리에서 2억 3천만 원의 돈을 번 겁니다. 부동산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관사 재테크 수법이다라고 조간신문들은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장 큰 논란입니다. 야당은 민심에 불을 질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 부동산 문제로 오히려 민심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4년 후 살지도 않은 아파트의 매매 차익을 70%나 거두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오용해 일석삼조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로남불 전시회입니까?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게 불법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현 정부 초기부터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범죄시했었던 분위기와 생각해서 맞물려 볼 때, 과연 살지도 않으면서 부동산 차익을 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이 논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여야 의견 들어볼 텐데 야당에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사셨겠죠, 그렇죠? 한 번도 살지 않았다는데요. 지금 있는 세종시에 있는 그 곳에서는 거주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매도를 했고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장관 후보자도 아니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우리가 왜 장고 끝에 악수를 준다 이런 표현이 있죠. 저는 지금 이 장관 후보자를 보면서 지난 LH 사태 때 워낙 문제가 커졌고 촉발됐기 때문에 그 당시 변창흠 장관을 긴급하게 경질하고 인사검증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올렸다가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국민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이용구 차관의 설례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 변창흠 장관 LH 문제 속에서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경질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변창흠 장관의 대체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확실하게 근절하고 그리고 LH 문제 아직까지 끝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발본색원까지 할 수 있는 실력과 전문성, 도덕성을 겸비할 수 있는 국토부 장관을 고르는데 문재인 정부는 수개월 동안 매진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올린 후보자가 이 노영욱 후보자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머리가 아찔한데요. 가족에 관한 문제, 지금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국토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부동산 문제만큼은 내로남불하는 성격의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LH 문제 터졌을 때 초창기 LH 직원들 그 게시판을 통한 반응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냐. 결국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질 텐데 당시 이해찬 대표가 나타나서 했던 얘기, 윗물은 맑은데 아래가 문제가 있다고 했던 얘기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결국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직자들의 투기 문제를 비롯한 LH 사건 해결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천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관세 재택하면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 현재 또 의원 신분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억이 또 국민들 그 기억 속에 생생하잖아요. 열린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과는 당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범여권으로 불리고 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지냈던 인사기도 하죠. 그 당시에도 가진 집 한 채 빼고는 다 팔아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힘줘서 얘기했던 청와대 대변인이 본인은 관사에 살면서 영끌 투자로 흑석동에 그 상가 건물을 마련했던 일 때문에 얼마나 큰 비난을 받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다 지켜보면서도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도대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팀의 역할은 무엇인 건지 훗날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야당의 주장이었고, 자, 이제 여권을 대표해서 박수현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 또 대변인을 지내셨기 때문에, 공무원 특별 공급을 절하라고 싸게 준 게 아니잖아요. 세금도 안 내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밖에 이제 우리 국민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특별 공급 반드시 손봐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도 자체를 손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노영욱 후보자 본인은 자녀의 교육 때문에 실거주가 불가능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설사 뭐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새로운 어떤 부동산 정책을 총괄 진두지휘해야 할 어떤 수장의 어떤 도덕성에 큰 문제가 생겨서 과연 이런 지휘력이 제대로 설까라고 하는 걱정이 앞서죠. 제가 오늘 청문회하는 5명의 후보자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어떤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다 보고 알고는 있지만 그중에서 유일하게 답변을 하기가 주저되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것은 바로 지금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정말 힘있게 끌고 나가야 될 수장인데 정말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여서 오늘 답변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본인이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할지 그리고 국민께서 그것을 용서가 가능한 수준일지를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청문회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데요. 제가 청와대 대변인 때 보면 장관 후보자 한 명을 임명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뭐 이재명 뭐 예를 들어서 교수에게 뭐 장관을 제의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가족의 반대로 안 됩니다. 또 김병민 뭐 누구에게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 결과적으로 20번이 넘는 제한이 있어야 겨우 장관 하나를 검증에 들어가는 찾기가 이렇게 힘들군요.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그만큼 높아졌고 제도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삶을 살아온 어떤 사회적 풀이라고 하는 게 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여야 간에 이미 20대 국회 합의는 했었지만 청문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이런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분리해야 된다. 사적인 영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공적인 영역의 검증이 사실은 청문회가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네. 결국은 공무원 특별 분양 아파트를 재산을 불리는 데 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이번 청문회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욱 장관 후보자 본인이 과연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해명을 할지도 저희들이 취재해서 향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나랏돈 출장에 가족들을 동행해서 논란입니다. 의혹들이 다양한데요.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하와이, 스페인, 뉴질랜드 등 국비 지원받아서 해외 세미나를 6차례 참석했는데 딸 2명이 4차례 동행, 남편도 3차례 동행, 야당에선 온 가족이 국비로 외유성 출장 혜택을 누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후보자 측은 자녀 관련 비용은 모두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고 스페인, 뉴질랜드는 남편이 교우수다, 학회 참석 대상이었다. 하와이의 경우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서 다녀왔다. 문제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전 교수들이 이런 학회 가면 전부 가족을 데리고 갑니까? 전 공무원이 가면 이렇게 가족을 데리고 갑니까? 교수로서의 자격, 도덕성이 전혀 없는 것이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동이다. 자, 이와 관련돼서 청문회 때 후보자 본인의 해명이 무엇일지도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함께 보시죠. 야당에선 TBS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의 허은하 의원이 어제 공개한 뉴스 저희도 보도해드렸는데 TBS가 김어준 씨 한 사람의 출연료를 올려주기 위해서 규정까지 바꿨다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TBS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그 TBS 해명이 또 거짓이다라는 재반박이 나온 겁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4월 2일 제작비 지급 규정 개정 후 김어준 씨의 출연료가 200만 원 가까이로 올랐다라는 야당의 주장. 김어준만 올랐다. 허은하 의원은 이렇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자, 김어준 이해관계와 무관한 오디오 제작 원고료 출연료 등 다수 항목이 동결됐다. 만약에 TBS의 해명대로 제작 현실 여건이 반영돼서 규정이 바뀐 거라면 다른 제작 원고료 출연료, 김어준과 무관한 다른 항목들도 올라야 되는데 일부 출연료는 동결, 감액된 것도 있다, 깎인 것도 있다. 내레이션 기본 10분이 60만 원에서 20만 원 오히려 깎였다. 허은하 의원실이 입수해서 공개했습니다. 제작 인력 지급받는 원고료와 음향 같은 항목은 동결하고 김어준 출연료만 결국 200만 원으로 인상했다. TBS는 김어준 귀한 것 아니라 시민 혈세가 귀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허 의원은 비판을 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기자, 규정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이 한 사람을 위해서, 특히나 친정부 편향적이다라는 논란을 받고 있는 김어준 씨 한 사람을 위해서 TBS의 규정 전체를 바꿨다면 이건 야당의 주장대로 심각한 문제일 것이고, 바뀐 규정대로 다수가 혜택을 받거나 다수를 위해서 규정이 바뀌었다면 이것은 사안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가 무색해질 수 있는데 요거를 봐야 하는데 TBS가 지금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허은하 의원이 추가 공개한 거에 따르면 다른 거는 다 동결되거나 깎인 것도 있다 심지어. 자, 이거 실체가 뭡니까? 글쎄요, 100% 정말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제외한 나머지 뭐 제작 비용이라든지 출연료가 전부 다 깎였는지는 사실 현재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 뭐 TBS가 규명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뭐 이제 김어준 씨의 해명대로 이게 TBS가 지난해 독립법인으로 바뀌면서 당연히 규정도 거기에 맞춰서 바꿨다라는 게 맞다면 이 규정 자체가 김어준 씨를 위해서 바꿨다라는 건 약간 좀 지나친 해석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 바뀐 규정 때문에 김어준 씨만 혜택을 받다면 그것도 분명히 공익법인으로서 부적절한 그런 이제 행위다, 처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이 바뀐 규정에 따라서 혜택을 누가 받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명이 필요한 것 같고 논란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익적 성격의 방송에서 특정인이 지나치게 혜택을 받았다라는 게 지금 논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서도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 감사원 일부 지금 관련 규정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감사원이 빨리 나서서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굉장히 그렇지 않고는 이 소모적인 정쟁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일부에서는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서울시에서는 이미 감사원이 감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중복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래서 또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결국 빨리 나서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떤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혜택을 줬는데 그것이 과연 규정상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좀 국민 앞에 밝혀주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자 어떻습니까? 사실 이 건이 야당 허은하 의원의 주장이 맞는지 TBS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바뀐 규정대로 페이가 오른 다른 분들이 누군가 있는가를
TBS가 공개하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TBS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그걸 공개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TBS가 세금의 지원을 받는 공영기관으로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적극적으로 국민들 앞에 해명할 의무도 있을 터인데 사생활 정보가 염려된다면 뭐 방송 작가 A씨 규정 개정 이후 얼마에서 얼마로 현실적으로 인상을 해줬다. 뭐 출연자 누구 개정 이후에 얼마에서 얼마로 A씨, B씨로 충분히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TBS의 공영기관의 의무를 준수할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있겠죠. 충분히 있고 또 왜안 하는 국회 겁니까? 해석을 요구한다 그러면 또 TBS는 응할 의무도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김어준 씨의 방송이 청취율이기 때문에 김어준 씨에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시장에서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김어준 씨의 방송을 김어준 씨 혼자 만드는 게 아니겠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게 작가진이 있고 또 제작진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당한 대우를 또 받았느냐까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TBS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TBS가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이 문제를 좀 더 빨리 정리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계속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야당의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얘기한 것처럼 감사원의 감사 필요하고 TBS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규명하고 해명할 필요가 있고 서울시 의회도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가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서울시 의회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또 수사를 해봤던 박승배 변호사님, 수사도 해봤고 법도 잘 아시니까 공영기관에게 의무가 있단 말이죠. 김어준 씨의 출연료가 얼마이냐라는 야당 의원의 굉장히 단순한 질문에도 공영방송 TBS는 답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야당이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가 됐고 이번 건도 그럼 바뀐 규정대로 혜택받는 사람이 누가 있냐 김어준 씨 외에 라는 굉장히 단순한 질문. 네, TBS는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야당 의원에게. 네. 이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규정을 바꾸고 상당 기간 실시해 왔다는 점도 중요한 정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바뀐 규정에 따라서 임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한정돼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동결되거나 감액되었다면 실질적으로 규정 변경은 한 사람을 위한 변경이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급여를 많이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급여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한 집단이 규정을 바꾸고 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몰아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집단이 특별히 국민과 시민의 세금을 받는 집단이라는 것, 그리고 발언 자체가 전치 평양성 논란에 계속해서 휘말리고 있다는 것,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키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감사나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결국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급여를 받은 사람이 받은 출연료를 적절하게 세금 탈루 없이 사용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그 관건일 텐데 그 일련의 과정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출연료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는 취지는 결국 그 집단이 한 사람을 위해 임금을 몰아주었다. 즉 공모에 의해서 한 사람에게 임금을 몰아주고 적절하게 세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감사나 수사가 진행된다면 특정 지점을 시작으로 수사나 감사가 시작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러한 전반적인 논의 전체가 아마 수사나 감사 대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들이 하는 논의는 김어준 씨에 대한 호불호도 있습니다만 김어준 씨 방송의 편파성 논란에 대한 것이 아니라 TBS라는 공영기관이 세금의 상당수로 지원을 받는 그 기관이 이 세금 운용을 어떻게 함에 있어서 소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공적 기관의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자신의 방송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실무근입니다. TBS가 작년 2월에 독립법인이 됐어요. 그때 새로운 정관을 당연히 만들었겠죠. 이 일정은 몇 년에 걸쳐서 제가 오기 전부터 진행됐던 겁니다. 이걸 갑자기 총선 때 저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사실무근이에요. 너무 막 던지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야당의 김병현 비대위원님, 예. 김어준 씨가 TBS 대변인입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해당되는 사회자, 진행자에게 제기된 개인적인 문제 제기, 의혹들이 있을 때 본인의 방송에서 본인이 그 내용들을 해명하게 되는 것들을 저는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을 통해 처음 봅니다. 과거에 한 방송에서 진행됐던 앵커의 문제 때문에 일부 거기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비난이 쏟아졌던 기억들이 생생한데요.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건 김어준 씨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공영방송의 공정성 논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김어준 씨가 일방적인 주장만을 쏟아내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편향성 문제,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서울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이 김어준 씨의 출연료 문제까지 연이어서 꼬리를 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TBS 라디오에 제가 예전에 한번 출연했던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많은 방송에 있는 그 방송을 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수반됩니다. 그때 얼마 못 받았다면서요? 돈 얘기 조금 나중에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방송에서 이 원고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글을 쓰는 작가님들의 고생이 저는 굉장히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작가들의 경우에 단순하게 원고를 쓰는 게 아니라 출연하는 사람들이랑 사전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쭉 진행해서 내용들을 다 받은 다음에 그걸 다시 원고에 제작성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방송에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공을 들이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김어준 씨가 받는 출연료의 인상 금액, 엄청난 많은 금액처럼 같이 동등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저는 좀 같이 따지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인터뷰를 하고 들어가서 원고 내용들을 보면 적어도 제 경우에는 그 원고 내용대로 전혀 진행하지 않고 김어준 씨가 하고 싶은 대로 진행하게 되는 내용들이 TBS 교통방송에서 적어도 출연자로서 제가 느꼈던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일방적인 편파성, 편향적인 방송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수많은 문제 제기가 쏟아지고 있고, 이게 개인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서울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오세훈 시장이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는 상황들 아마 다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주어진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정말 서울 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방송, 그리고 교통정보 등을 얘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숱한 논란 속에서 자기 변명에 대한 그 얘기를 그 귀중한 전파를 통해서 쏟아붓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된다면 김어준 씨가 선택해야 될, 그리고 TBS가 앞으로 시민들에게 선택해야 될 길은 저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야당의 김병인 비대위원의 주장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TBS 특정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특별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이제 중복 감사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함께 지켜봐가면서 앞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신임 당대표인 송영길 당대표는 과연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많이 뉴스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허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TBS에서 예를 들어 사실관계를 잘못해서 뭘 했다. 이런 건 좀 지적이 되고 당연히 언론중재 이런 데서도 뭐 방통위에서도 통제가 되겠지만 허위 보도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한다라면서 TBS 사례를 언급한 겁니다. 예컨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뒤에 배후가 있다거나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공작을 꾸미고 있다라는 주 등의 음모론 등이 예로 들 수 있을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박수현 의원님, 예컨대 오늘은 뭐 김어준 씨의 방송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공적 자금이 상당수 투입되는 공영방송이라는 어떤 기관, 앞서 우리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했듯이 공영방송의 어떤 태도와 관련된, 의무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앵커께서 이제 오늘 우리 토론의 주제가 바로 공적기관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김어준 왜 월급 많이 주냐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김어준의 월급이 얼마, 출연료가 얼마 되느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김어준 씨의 방송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굉장히 정량적인 것이 아닌 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이야기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공적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뭐 벗어났다거나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교황의 감사원이 감사하고 있으니까 밝혀내면 될 일이고 그대로 하면 되겠죠. 될 텐데 하여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예를 들어서 송영길 대표 얘기한 대로 허위 사실, 다시 말하면 무슨 팩트가 아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 뭐 다른 언론은 예를 들어 오보 안 합니까? 바로 잡잖아요. 통제가 있습니다, 장치가.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마치 무슨 정치적 편향으로 가득 찬 그런 것들만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제가 김어준 뉴스공장을 들어보면 저는 한 존엄한 사람으로서 제 생각이 이렇게 다른 언론만 보고 알 수 있는 것 빼고 이렇게 풍부해지는 걸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결과적으로 국민이, 시청자, 청취자가 그 방송을 듣고 안 듣고는 판단할 문제죠. 그래서 저는 기왕에 감사원이 지금 감사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뭐 자꾸 이렇게 해서 김어준 뉴스공장 키워주는 것 같아요. 키워주는 거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딱 맡기고 그거 잘 지켜보시자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조치할 일 있으면 하고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수현 전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적 견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 전 의원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인데 오늘 사실 뜨거운 인물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핫쌈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한강에서 사망한 의대생의 아버지까지 오늘 뜨거운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소식부터 볼까요? 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기소된 소식 오늘 들어와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인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향해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사실 무근의 거짓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고 결국 본인이 스스로 사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소됐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은행, 거래은행이 한 개예요. 뭐 어느 은행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습니까? 들여다보셨다면 도대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회원이 꽤 많이 늘었거든요. 후원 회원이. 알고 보니까 검찰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야. 아주 동의해요. 저도 그 경험이 있어요. 네. 몰래 계좌나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되겠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뒤늦게 사과를 했지만 결국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 사찰한다. 한명숙 전 총리도 맞장구 치는 대목도 봤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검찰이 누차 그런 사실 없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큰 선거를 앞두고 저 주장을 수없이 되풀이합니다. 강한 확신을 갖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결국 사과를 했죠. 본인이 통렬하게 사과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굴욕적인 장면이죠. 확증 편향에 내가 빠졌다. 검찰 악마화했다.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는 것으로 사과를 가르면서 내용에 비해 형식이 너무 조촐했던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한 대로 기소가 됐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한동훈 검사장 본인이 고소를 한 겁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기소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죠? 유 이사장이 2019년 12월에 처음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내 개인 계좌도 들여다본 것으로 짐작한다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 한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서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가는데 사실 관련법에 따르면 이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특정인의 계좌를 조회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그 특정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장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러한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유시민 이사장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죠. 그렇지만 이 검찰이 보기에는 이 발언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해서 이루어졌고 특히나 이 한 검사장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시민위원회의 기소 여부 판단을 받는 당일에도 방송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악의적 의도가 있다. 검찰 판단은. 어떠한 허위 사실 발언을 하더라도 그 허위 발언에 근거가 있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으면 굳이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지 않습니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서는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고 사실 이 명예훼손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한 검사장이 직접 고소를 한 것은 아니고 제3의 단체에서 고소가 이루어졌는데 아 그렇군요. 직접 고소한 게 아니군요. 한 검사장도 자신도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피해자 스스로가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법리 검토도 마친 이상 명예훼손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한 검사장 본인이 기소한 게 아니라 시민단체가 고소를 한 거고 한 검사장도 처벌을 원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한 검사장의 입장 함께 보시죠.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계속된 거짓 공장과 선동들이 바로잡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유시민 씨 기소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제기했군요. 손해배상 청구. 요거는 민사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건 형사고. 유시민 처벌 원한다라는 진술서도 제출. 지난 3월 입장문 1년 반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 장기간 쏜 국민들도 피해자다. 재발 방지 위해 법적 조치 불가피하다. 한동훈 검사장은 5억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자, 5억짜리, 굉장히 거액인데, 박성물 변호사님, 아깝고 기소된 거는 재판 가는 겁니까? 그거는 형사 소송인 거예요? 검찰이 유 이사장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 이사장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법정에 출석해서 본인이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취지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법적 공방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통상 본인이 직접 출석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방을 이어나갑니다. 이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대처를 함으로써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선 치더라도 손해배상 금액을 낮추기 위한 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형사, 민사 두 개가 다 걸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형사상으로는 피고인이 되는 것이고 민사상으로는 피고가 되는 것이죠. 형사상으로는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이어나가야 하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낮추기 위한 공방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사실은 굉장히 가짜 뉴스예요. 이게 가짜 뉴스예요, 사실은. 명백한 가짜 뉴스죠. 그리고 근데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왜 유시민 이사장이 저 같은 무리한 발언들을 했을까 이렇게 좀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2019년 크리스마스를 전후했을 당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를 저렇게 꺼내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는데 2019년도는 잘 생각해보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이 진행됐었고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그 행위들에 대해서도 증거 보호 등에 대한 언급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의 정말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발언들이 많이 있었었죠. 근데 그 당시 2019년 12월 그때가 지나게 되면 바로 언제냐면 2020년 4월 총선을 향하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는 코로나19가 아직 전 세계를 휩쓸고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이슈로 정권과 집권 여당이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었던 상황이었고 총선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태였었죠.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하는 얘기들처럼 검찰이 본인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악마화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게 정당하게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할 수 있을 정도로 여권을 흠집어내기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 등으로 검찰 조직에 대한 맹공격을 펼치게 됐었죠. 거기에 유시민 이사장이 언급했던 노무현 재단에 대한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봤다. 이런 얘기들까지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됐을 경우 유권자들의 판단 그리고 시민들이 검찰을 바라보는 인식과 시선 속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단까지도 많이 바뀔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이 많은 얘기들은 완전하게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왜 도대체 유시민 이사장은 그 같은 얘기들을 했고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보면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소상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과를 했지만 어떤 근거를 갖고 저렇게 착각한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드러나야 된다. 지금 박성물 변호사와 김병민 비대위원의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는 자, 이재민 기자, 유시민 씨가 그냥 착각한 게 아니라 본인의 해명대로 편집증적으로 상대를 악마화해서 그냥 내가 정말로 처절하게 착각했던 게 아니라
검찰은 뭔가 의도로 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야당 입장에서 좀 의도를 갖고 한 거다. 선거 앞두고 의도가 있는 거짓말을 해놓고 죄송해요. 라고 거짓 사과를 한 건 아닌지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기자는 자 어떨까요? 이게 유시민 씨의 사과대로 아우 내가 착각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냥 내용입니까? 검찰이 누군가의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본다는 강한 확신을? 당시에 1월 달에 사과문을 냈을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거죠. 1월 달에 사과문 자체는 굉장히 통렬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증편에 빠져서 검찰을 악마화했다. 뭐 어떤 책임 추궁에도 뭐 기꺼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굉장히 사과문 자체의 내용이나 수위는 어떻게 보면 역대 어떤 사과문보다 굉장히 자기 반성적인 느낌이 강했었는데, 근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똑같이 저희가 조금 전에 들은 것처럼 한 달 전만 해도 똑같이 계속 검찰이 계좌 추적을 했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전에 박선일 변호사 얘기했지만 1년이 지나면 계좌 추적 결과가 반드시 공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올해 1월에는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죠. 가짜인 게 드러났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한 사과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분명히 존재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과가 정말 조금 전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의 착각이라든지 실수에 의한 거짓말이었던 건지, 그게 아니라 왜곡된 의도된 왜곡이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빠져있는 거죠. 단순 실수였는지 아니면 본인이 뭔가 근거를 갖고 얘기했는데 그 근거가 틀렸던 건지, 그게 아니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얘기를 했던 건지에 대해서 먼저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유 이사장의 주장은 누군가가 내 계좌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검찰이고 한동훈이다. 라는 주장까지 이어졌는데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저런 주장을 했지. 그냥 느낌이 오늘 좀 싸한데? 재단 통장을 보다가 갑자기 검찰이 내 계좌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만 갖고 이런 착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해명하지 못하면 결국은 의도된 왜곡이다.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재판에서 그 문제가 거론될 텐데 본인이 어떤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만큼 그 말에 책임을 져야겠죠.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본인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고, 또 하나는 만약 이렇게 정말 본인의 사과문대로 본인이 정말 잘못했던 성찰이 있다 그러면 사실 거짓말이 계좌 추적 하나가 아니죠. 뭐 김병민 비대위원도 좀 얘기했지만 조국 전 장관 지명 전부터 검찰 내사를 했다. 그것도 사실관계가 틀렸던 거죠. 그리고 뭐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 등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나가니까 뭐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 이것도 사실상 법원에 의해서 증거 인멸인 게 드러난 거죠. 그런 점에서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본인이 했던 거짓말들에 대해서 모든 성찰이 필요한 거죠. 하나만 거짓말이고 다른 건 거짓말이 아닐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여줘야만 전 이 사건이 전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의 기소가 뉴스가 아니라 전 대표 지식인의 성찰이 뉴스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저는 기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성찰을 보여주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보고 싶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자의 견해는 유 이사장이 거짓말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다른 사과와 성찰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박수현 전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귀에서 뭐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 아니, 근거를 좀 밝히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근거를 왜 안 밝히시는지가 좀 왜냐면,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설마 장관까지 되신 분이 그렇게 그렇죠.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유시민 이사장을 참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죠. 그런데 저 주장도 제가 받아들일 때 굉장히 선명하고 날카로웠고, 그리고 이재명 기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 사과도 사실은 앵커께서는 이제 홈페이지에만 올린 형식에 좀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 지적을 하셨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의 주장만큼이나 간결하고 통렬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다만 문제는 유시민 이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앵커가 말씀하시는 그 주장하게 된 근거, 이것도 그만큼 선명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분이 저걸 창작 소설을 해가지고 어떤 전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으나, 그러나 그렇게 믿도록 재판 과정에서 빨리 밝혀내야죠. 그것이 유시민 이사장이 해야 할 일이고요. 하여튼 이 문제가 저는
그 유시민 이사장답게 그 사과문 참 잘했다는 생각이고 법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과문에 걸맞는 근거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워낙 공적으로 영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꼭 그 재판까지 몰려서 그런 당시에 그렇죠.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먼저 재판 전에 말씀하시면 책임이 있을 텐데. 이게 조금 아픈 이야기는 한데 예. 뭐 이게 변명이 될까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이야기를 해보면 19대 국회의원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당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혹시 통신 기록이 조회당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그때는 문재인 대표의 보좌관이 이제 당한 게 있어서 그래 저는 설마 저 같은 평범한 의원 걸 누가 보겠나 하고 이제 제 통신사에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검찰에 제 통신 기록을 3차례 제공했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검찰에 물어봤습니다. 왜 내 통신 기록을 봤습니까?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어요. 이게 현직 국회의원인 저에게 온 답변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사람들은 또래 또 뭐 그런 이제 뭐 내사도 받고 뭐 사찰도 받고 뭐 이런 과거의 독재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트라우마가 이제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유시민 이사장이 고백하는 대로 그것이 확증 편향으로 그렇게 또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핫쌈, 두 번째 핫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이고 의문스러운 사건입니다. 한강에서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된 의대생. 아버지는 도대체 왜 우리 아들이 그 강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안타까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아들이 왜 강에 빠졌는지 그 정황부터 좀 객관적으로 규명이 돼야 여러 가지 오해들이 좀 풀릴 것 같은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목요일 날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답니다. 우리 아들의 행적을 찾는데 도움이 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를 데려온 애가 최면에 걸릴 리가 없거든요. 3시 반에 우리 집에 전화 한 통화만 했으면 우리 아들 여기 없어요. 아무 죄가 없다면 여기 와서 석고대죄하고 죽을 죄 졌다고 해야 되고 우리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목요일날 변호사 선임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나타난 적도 없고 할 마음도 없겠죠. 자, 사망한 의대생 아버지의 주장입니다. 의혹입니다. 함께 보시죠. 친구가 깨우지 않고 먼저 귀가했다. 현재까지 연락 두절이다. 조문도 안 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 최면 수사 때도 변호사를 대동했다는 게 아버지 주장입니다. 결백하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 사과했을 텐데 뭐가 문제가 있으니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전화가 일단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친구가 잠들었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친구 A씨가 본인의 아버지에게 전화했다라는 거예요. 4시 30분, 1시간이 지나서 친구 A씨가 홀로 귀가했고 그때라도 사실은 친구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어야 했다라는 거죠. 마땅히. 그랬는데 전화 없이 본인의 부모님과 함께 한강에 갔다. 이 부분이 좀 썩 내키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버지의 주장입니다. 왜 친구가 없어졌는데 친구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않고 본인의 부모님과 함께 한강을 가느냐라는 거죠. 결국 5시 30분. 그제서야 친구 부모님에게 실종 사실을 알려왔다. 문자 메시지. 손모씨 들어왔나 찾아봐야 할 것 같다. 라고 말입니다. 3시 반에 우리 집에 전화 한 통 했으면 우리 아들 안 죽었다라는 게 아버지의 주장입니다. 참 안타까운 대목인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것 같고 또 이 친구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상황일 것 같은데 자, 선입견 없이 형사 출신이시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도 좀 풀어드려야 하잖아요. 왜 이 친구와 친구 부모님은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조문을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했을까와 관련된 아버지의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손 씨 아버지는 그 친구 A 씨가 손 씨 가족과 연락을 두절했고 조문도 하지 않은 채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손 씨 가족 입장에서는 굳이 저럴 필요가 있을까 의심할 만한 대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피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내가 일상적인 대화처럼 이렇게 진술해도 좋은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가지고 이 친구 A씨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확정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그 조사라는 네. 게 무슨 뭐 용의자로 조사받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대해서 워낙 친구도 술에 취해 있으니까 최면을 통해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좀 친구의 안타까운 실종을 풀기 위한 조사라서 아버지가 더욱더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것 같아요. 변호사를 대동했다는 게. 네. 충분히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도 이 변호인 선임권이 최근 2년 내에 상당히 폭넓게 보장돼 있고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경찰이 이 변호사 선임 가능성을 고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적절하게 진술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심만으로는 입건에 기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목격자가 드문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에도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때는 묻고 답을 듣고 다시 묻고 답을 듣는 행위가 반복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처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목격자는 드물다. 이 경우에 이 수사기관은 자체적으로 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스스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진술을 하게 내버려 둡니다. 예. 그리고 그 진술 내용을 조서에 그대로 기재해두고 그렇군요. 그 진술에 대해서 일부 묻고 답을 듣는 과정만 반복한 다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자료를 분석하고 난 다음 그 참고인을 재차 불러서 종전 진술과 수집된 자료 간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배치되는 부분은 왜 그런지를 물어보고 그 답을 듣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참고인의 설명이 앞뒤가 다른 부분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한다. 이 참고인의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거나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이 참고인이 중요할 때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도 경찰이 지난 최면 수사에 이어서 이 조만간 친구 A씨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텐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1차, 2차에 걸쳐서 조사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고 그 외에도 경찰은 자체적인 자료 수집 방안을 이어나가야겠죠. 일단은 친구 A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A씨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수색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하고 참고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 발생 당시 CCTV 블랙박스를 전수조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야간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이 차량 블랙박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분석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그러한 절차는 반드시 밟아 나가야 합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아버지가 품고 있는 의문. 왜 조문도 안 왔을까? 3시 반에 왜 즉각적으로 연락을 주지 않았을까? 라는 가는 부문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의문은 바로 그 친구, 그러니까 그 참고인 친구의 사라진 신발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잔디밭과 나무와 숲풀과 바위와 물밖에 없는데 더러워질 게 없어요. 아버님께. 신발은 어떻게 됐어요? 보고 싶은데. 그런데 그분은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가 버렸답니다. 버렸다고요? 네, 뭐 흙과 구토물 같은 게 묻어서 버렸답니다. 그 신발이 CCTV에 4시 반에 애가 신고 나온 신발이에요. 그 신발이 바로 집에 가서 버릴 만한 신발인지 의문이. 혼자 귀가한 친구가 신발을 버렸다라는 것을 이 사망 의대생 아버지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아들이 막 뛰어다니다 넘어져 일으켜 세우느라 옷에 흙이 많이 묻었다는 얘기를 하길래 주변에 더러워질 곳이 없어 신발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자 A씨 아빠가 0.5초 만에 버렸다라고 대답을 했다. 자, 라는 겁니다. 이재명 기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워낙 이 사건의 실체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의문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단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만 이 사망한 의대생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의문은 바로 그 친구가 왜 신발을 버렸겠느냐라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혼자 귀가한 친구의 신발을 한번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흙이 묻어있다면 그 흙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를 만약에 그 신발에서 확보한다면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들이 어디서 실종됐는지 그렇죠. 실종 장소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신발이 중요했을 텐데 그래서 신발을 버렸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학생이 실종된 이후에 그 친구들이 경황이 없었을 텐데
일반적이냐 일반적이지 않냐 의문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튼 굉장히 조심스럽죠. 지금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은 타살한 적이 없다고 지금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점에서 아마도 처음에 이 미스테리의 시작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실종된 대학생 결국은 사망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건 그렇게 만취할 정도로 음주를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수심이 사실은 뭐 성인 무릎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과연 질식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수온이 과연 그렇게 차갑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의심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사망한 대학생 아버지도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뭐 변호사 선임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뭐 조문도 오지 않고 거기다 신발까지 버렸다라는 게 덧붙여져서 지금 굉장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또 거꾸로 반대 생각해 보면 친구가 전혀 아니라 그러면 본인이 의심받는 상황이 됐다고 했을 때 변호를 선임할 수 있죠. 그리고 변호 입장에서는 당신이 의심받고 있으니 지금부터 얘기하지 말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은 그 가능성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나타난 정황들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만을 또 생각하면 굉장히 의심스럽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뭐 경찰도 어떤 선입견 없이 수사를 통해서 결국은 뭐 새벽 1시 반부터 새벽 4시 반까지 그 두세 시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복구해내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 작업에 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 중에 하나는 건강한 20대의 의대생 청년이 왜 그 수심이 낮은 물에서 빠져서 익사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즉 이번 사건의 사인과 관련된 의문점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물에 들어가게 한 것이 타이에 의한 거면은 그러니까 죽음은 익사지만 술이 취한 상태 아니면 취하지 않았지만은 강제로 들어가게 했다고 하면은 그게 사인이 되겠죠. 이건 역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프로파일러의 개인 견해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사인과 관련해서 경찰은 현재는 타살 용의점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직 프로파일러는 물에 빠져 사망한 것이 직접적인 사인이 될 수 있지만 강제로 들어가게 했다면 사인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은 이 사망한 손 씨 뒤통수에 기폐에 있는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이 부검의 1차 소견으로는 이 상처가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국과수가 정밀 감식을 하게 되면 이 상처가 발생하게 된 시점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망 전인지 사망 이후인지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이라고 한다면 익사 전에 강력범죄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사망 후에 발생한 상처라면 강력범죄 가능성은 일단 배제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게 되는 가능성은 실족을 했든지 또는 외력에 의해 물에 빠지게 된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물에 빠지는 과정에서 가해진 외력은 몸 자체에서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그림 그려나가듯이 얽어매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나가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계속 차분하게 봐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망한 의대생 지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있던 친구는 지금 실종된 친구 다음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다. 정말 친한 친구고 손모 씨는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할 친구도 아니다.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억측을 자제 부탁드린다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핫쌈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핫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30대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 촉구합니다. 독재 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입니다.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라는 이유로 고소된 이 30대 청년과 관련해서 청년정의당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건입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모욕죄로 이제 고소를 당하고 경찰 수사까지 이 30대 청년이 받고 있는 건데 모욕죄는 당사자의 기소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법적인 해석이 나와 있고 사실 청와대도 이 건은 대통령의 의지다라는 것을 사실 간접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청년정의당이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비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측면들을 가늠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 원수에 대해서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존중하고 또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바탕으로 국민께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 어떤 공직자라 할지라도 국민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에 대한 이 표현 이런 부분들을 지켜줘야 되는 건 또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 청년의 표현 자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조금 과격하다 싶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나서게 되는 부분들이 과연 적합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를 거라 생각하고 조금 전에 보고 있는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의 표현처럼 과연 대통령이 이 같은 일들에 나서게 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2018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이 떠오르기도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외신의 발언을 인용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발언들을 인용해서 얘기했는데 당시 국회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이 정말 난장판이 됐고요. 그 이후에 당시 이해찬 대표가 국가원수 모욕죄, 국가원수 모독죄를 언급하게 되면서 나경원 대표에 대한 이 윤리위원회 처벌에 대한 강력한 언급을 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야당의 원내대표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청년의 이 같은 행동들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나서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다시 한번 거듭 묻고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의 후보 시절에도 여러 가지 문자 폭탄에 대해서 경쟁을 흥미롭게 만드는 양념이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에는 이 문자 폭탄을 두고도 다양성에 대한 표현이라는 언급을 하게 되죠. 저는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본인들에 대한 비판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듯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또 뭔가 본인들과 생각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는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성의 표현이라고 하게 되는지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는데 이걸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 결국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치 발전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도 진지한 수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 지도부의 견해였고요. 청와대의 입장 살펴보시죠. 왜 대통령과 청와대는 고소를 유지하고 있을까?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했다.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가면에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다. 라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 입장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교계 지도자들과의 관계함했고 2017년 2월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불만 해소할 수 있고 위안된다면 좋은 일 아닌가라고 한 방송사에 출연해서 하신 말씀도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견을 달리하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낸다든가 저는 반대도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청와대고 정치권 아니겠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과 관계없이 정말 내용이 너무 극악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 청와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지금 사회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사회 전체를 놓고 보는 걱정도 있을 겁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런 걱정들을 여러 차례 했고 또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바로 잡아가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또 걱정도 했었죠. 아마 그런 상징적 차원으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아마 어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 되어도 국민의 목소리를 정말 모욕으로 느껴서 고소할 만큼 그렇게 하는 대통령은 없을 겁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판단을 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김호수 전 차관 임명이 됐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겠죠?
내정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직 안정이겠죠. 예, 조직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조직의 안정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김호수 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친정부 투톱이 완성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후배 동기가 총장 되면 용태가 관례인데 김호수 내정자는 최종 후보 4명 중 유일하게 이성윤 지검장보다 선배다. 그래서 사퇴 안 한다. 대검 차장 승진 또는 중앙지검장 유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고인 아니면 피의자 투성이라는 겁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내정자는 김학의 불법 출금 관여 의혹의 피의자,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김업이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의혹의 피의자, 패스트트랙 충돌 시 야당 당시자 폭행 혐의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피고인,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법무부 차관도 피의자다. 검찰의 원투톱, 법무부의 원투톱이 피의자 피고인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기자, 법을 누구보다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의 수뇌부와 법무부 장관의 수뇌부가 피의자 아니면 피고인이라는 게 조금은 씁쓸하군요. 그런 거죠. 지금 뭐 얘기한 것처럼 중앙지검장을 보통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제 검찰에 너무 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에 탈락한 것도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측도 있지만 어쨌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고 했다가 그걸 무마하는데 이제 당시에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검찰의 핵심 피의자가 돼 있죠. 그렇게 배제된 건데 보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지금 불법 출금 과정에 관여했다고 해서 피의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출석해서 조사를 봐달라 했는데 출석하지 않다가 최근에 서면으로 본인의 이제 의견을 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거기에 지금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도 지금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아무리 생각해도 법무부나 검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인데 과연 법무부, 검찰의 수장이 될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면 과연 이 법치주의를 현 정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런 데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김기현 원내대표입니다. 예상했던 것이지만 참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 추천위에서 꼴찌 하는 사람을 1등으로 만든 이 신기한 기술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법률관계 최고수장 자리에 전부 하자투성인 사람만 앉히겠다는 이 정부를 보면서 정말 힘기는 게 많은 모양이다. 오늘 한 언론은 김호수 차관 지명 이유로 노무현 트라우마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중앙일보 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 인터뷰 내용들이 다양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여권 관계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후보자를 지명한 건 매 정권 말기 청와대와 여권의 핵심부를 겨눴던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이 실렸고요.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을 중앙일보 기자가 인터뷰했는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또 중앙일보 기자들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을 계속 인터뷰했는데 김 후보자 지명엔 보복성 검찰 수사 가능성 차단 의지도 반영된 듯하다. 이성윤 지검장을 정치 수사의 최전선이 될 서울지검에 유임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야의 의견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민주당의 의견을 보더라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김호수 차관이 지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현 정권을 향해 지켜보기에 지난날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 제대로 된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클 겁니다. 이번 검찰총장만큼은 좀 정권 말기에 제대로 된 인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언급들을 바탕으로 과연 적합한 인사인지 여부들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지금 벼르고 있다는 말씀. 박수영 의원님. 지금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우리가 흔히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안정 속의 개혁입니다. 3명의 법무부 장관을 함께 일을 했던 법무부 차관 출신으로서
또 검찰 출신으로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어떤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마지막 남은 검찰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그런 덕목을 본 것이니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저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일을 하면서 업무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이야기 나온 김에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송영길 신임 당대표가 선출이 됐고 최고위원들도 결정이 됐는데요.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당 지도부들 사이에서 이 문자 폭탄을 두고 온도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당신과 민심이 다르다라는 어떤 이분법적 논리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근거가 없음이 확인된 것이 아닌가. 국민과 당원은 같은 목소리로 개혁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인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발전적 논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은 필수입니다. 또 쓴소리 들어야 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좀 논란입니다.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논란인데 조응천 의원 등을 필수로 백희련 의원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문자 폭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자제해야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또 여전히 김용민 최고위원 등인 문자 폭탄이 아니다. 당에 대한 애정이다. 민심과 당심이 다르지 않다라는 옹호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군요. 예, 송영길 신임 대표도 사실 문자 폭탄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은 과거에 친문 반문이 아니라 친문폭, 친문자 폭탄에 대해서 옹호하는 쪽, 반문폭, 문자 폭탄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 이렇게 나눴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폭자가 하나 더 붙었군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문자 폭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의 활발한 의사 표현이야, 당연히 권장해야 할 사안이지만 그것이 상대의 의견을 다양성을 오히려 제압하고 오히려 그것을 표출하는 걸 막는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를 놓고 굉장히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제가 볼 때 송영길 신임 대표의 첫 번째 과제가 저는 강성 지지층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자 폭탄 문제는 뭘로 연결되냐면 검찰 개혁을 계속 속도를 낼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민생 쪽으로도 방향을 틀 것이냐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의 부동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다소 시장 친화적으로 바꿀 것이냐 이 모든 게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강성 지지층과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저는 민주당이 도로 민주당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송영길 대표 체제로 새롭게 대선을 준비하는 새로운 민주당으로 변화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이고 저는 그것이 지금 송영길 대표의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친문폭, 반문폭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그런가 하면 비문 당대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송영길 신임 당대표를 향해서 친문 강성 당원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송 신임 당대표의 영상부터 살펴보시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주국방, 미사일 개발 사업들을 선도해서 그나마 우리의 국방력이 튼튼히 되고 공업 입국을 해오신 그 점을 기억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승만 대통령의 묘소에서는 3.1 독립운동을 주도하셨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기여하신功勞을 기억한다는 말씀입니다. 친문 강성당원들의 목소리와 다른 결의 행보를 보이자 강성당원들이 송신임 당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인 줄 알았다. 권리당원 게시판이에요. 원칙이 없고 쫌스럽다. 이것에서 듣던 표현. 앞으로 뒷목 잡을 일 많겠다. 반문 노선을 확정했다. 야당 대표냐 등의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하게 이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거나 반대하는 그런 사람과 세력들에게 그냥 어떤 욕설을 막 하는 이런 문자, 그런 문자는 당연히 차단돼야죠. 그리고 우리 송영길 대표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대부분의 문자는 어떤 거냐면 사안사마다 다 달라요.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달리하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문자 전체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자
뭐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문자를 보내는 그런 문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법 사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거는 이걸 옹호하는 것은 이런 문자의 순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적 기능, 이 문자를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자 폭탄을 한마로 다 봐서는 안 되고 양분해서 보고 우리가 정리할 거는 반드시 이 부분은 정리하고 가야 된다. 정확한 부분이네요.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